모바일 디바이스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목받는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제품 작동을 위한 필수 반도체인 전력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 발전으로 처리해야 할 전력량이 늘어나면서 이 전력 반도체의 성능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신소재들과 이를 적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들에 대한 설명과 이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 간의 경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최근 반도체 뉴스를 보다 보면 부쩍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GAN과 SIC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도 등장을 했죠. 이 나노미터 양산과 같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눈에 띄는 내용이 2025년부터 컨슈머, 데이터 센터, 오토모티브용으로 8인치 GAN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SIC는 전기차와 관련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누가 어디에 SIC 반도체를 탑재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생산량을 늘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GAN과 SIC고요. 이 둘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반도체인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알기 위해서는 전력 반도체의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전력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서도 연산과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기기나 조명과 같은 각종 전기 전자제품에서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파워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배터리를 넣거나 전원을 꽂으면 알아서 전자제품이 작동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전력 반도체가 1초에 1000번 넘게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기를 변환하고 변압하고 분배하고 또 제어하면서 전기를 사용자가 그리고 기기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기를 모터에서 사용 가능한 교류 전기로 바꿔주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생기는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꿔 변하는 것 역시 모두 이 전력 반도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변환기, 즉 인버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왜 등장했을까요? 그것보다 도대체 뭐가 차세대라는 말일까요? 우선 반도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 도체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인 부도체 사이에 있는 물질이죠. 이런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자그마한 전기회로 장치가 반도체 소자이고요. 우리가 흔히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반도체 소자인 것입니다. 이 소자에 전기가 흐르면, 그러니까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형성되면서 작동을 하고요. 전기가 끊어지면 채널이 사라지면서 작동을 멈추는 원리입니다. 이때 반도체 소자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원소가 바로 규소, 즉 실리콘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95%가 실리콘을 기초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이퀄 실리콘, 실리콘 이퀄 반도체였고요. 실리콘밸리 역시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실리콘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실리콘은 지구상에서 산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라고 하는데요. 점토, 모래, 석영, 화강암과 같은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막에 모래를 퍼다가 고온으로 달구고 약간의 화학 공정만 거치면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원판, 즉 실리콘 웨이퍼 가공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실리콘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 영역에서 말이죠. 전력 반도체는 끊임없이 스위칭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열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발열은 버틸 수 있지만 일정 온도를 넘어서면, 즉 실리콘을 기준으로는 150도를 넘기게 되면 실리콘은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칩이 고장나는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가 전동화하면서 전력 반도체에는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고 거대한 배터리가 탑재되면서 반도체에 걸리는 전압 역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평균 전압이 3.7V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전압은 400V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력 반도체가 100배 넘는 전압을 처리해야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전력 반도체를 위한 새로운 소재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SIC와 GAN입니다. SIC는 기존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에 탄소를 결합한 화합물이고요. GAN은 갈륨과 질소를 합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SIC는 탄화규소 혹은 실리콘 카바이드, GAN은 질화갈륨 혹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 둘 다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전압이 걸릴 때만 전기를 흘려보내는 반도체의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더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물질들이죠. 반도체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을 뜻하는 절연 파괴 전기가 실리콘에 비해 10배 이상 높고요. 열 전도도 역시 실리콘에 비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냉각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최대 동작 온도 역시 실리콘이 150도인데 비해 탄화규소는 400도, 질화갈륨은 800도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소재를 이용해 칩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더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가 있죠. 즉 점차 높아지는 고효율, 고출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가 400V 수준에서 작동을 하고 있지만 2025년쯤 되면 800V 수준의 고전압을,
풍력 터빈, 태양광 발전기 등은 그 이상의 고전압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리콘에 비해서 두세 배 비싼 소재이지만 점차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소재라고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둘의 성질이 다른 만큼 각각의 용처가 다른데요. 간단히 말하면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강점을,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전자제품 충전 장비와 데이터 센서 시장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카바이드를 보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규소, 즉 실리콘과 탄소를 1대1로 결합한 화합물인데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이고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전기차나 풍력발전, 태양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를 지금의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두께로 광화하면 약 10배에 달하는 전압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같은 전압이라면 10분의 1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전기차 인버터를 만들면 인버터 자체의 부피와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제작한 반도체를 탑재했을 때 필요한 냉각장치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이용하면 전기차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전기차 에너지 효율을 최대 10%가량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력 손실도 줄이고 자체 중량도 줄이니 이중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중에서는 2018년 테슬라 모델 3에 최초로 채택이 됐는데요. 당시 테슬라의 인버터는 4.8kg, 비슷한 시기에 닛산에서 나온 전기차 니프 2세대에 실리콘 전력 반도체를 사용한 인버터 무게는 11kg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앞다퉈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채택했습니다. 2020년에는 도요타가 미라이에 탑재를 했고요. 현대차 역시 아이오닉 5에 독일 반도체 회사 인피니온의 실리콘 카바이드 모듈을 장착했습니다. 이외에도 BMW, GM을 비롯한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가 되고 있죠. 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소재 반도체 생산 공정에 조금만 추가로 설비를 갖춰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용처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탑재에도 늘어날 것이고요. 또 다른 차세대 소재,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갈륨과 질소를 합친 화학물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가 실리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물질이라면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실리콘 카바이드만큼은 아니지만 실리콘에 비해서 높은 전압을 견디면서도 높은 스위칭 속도를 가집니다. 스위칭 속도가 높다는 것은 동작 속도가 훨씬 높다는 얘기고요. 전력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실리콘에 비해 밴드갭이 3배 이상 크기 때문인데요. 이 밴드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밴드갭은 반도체에서 전자가 모여있는 공간과 전자가 없는 공간 사이의 갭, 즉 틈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자가 모여있는 가전자대에 전류나 열을 비롯한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가전자대와 전도대를 넘나들면서 전기 에너지를 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갭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와 최소 에너지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죠. 전자의 이동으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열도 함께 발생하는데요. 이 열이 발생하면 밴드갭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실리콘에 비해 밴드갭이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열이 생겨 밴드갭이 줄어들어도 전자의 이동에는 무리가 없죠. 덕분에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실리콘보다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 무선, 고속 충전, 5G 이동통신과 같이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하는 분야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딱 맞는 소재이죠.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사실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스마트폰 충전기 중에서도 고성능 충전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유독 충전이 잘 되는 그런 충전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요즘 신형 노트북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충전기가 이전에 비해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충전은 예전보다 더 잘 되죠. 바로 이 충전기에 들어간 것이 바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레노버를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 대부분이 이 충전기에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이미 쓰이고 있고요. 점차 데이터 센터, PC,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디바이스의 전력 공급과 충전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물론 모든 반도체의 미래가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기존 실리콘의 활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굳이 이런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반도체들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를 생각해보죠.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2000여 개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반도체가 강한 전압과 발열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배터리에서 직접 전원을 공급받는 전력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만 신소재로 제작을 하고 나머지는 전력 반도체가 변환해서 전달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0년에 12억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은 2023년에 33억 달러를 거쳐서 2025년 68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체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인 6,800억 달러에 비하면 아직 얼마 되진 않지만 성장세가 빠르고 중요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대만과 한국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달리 이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를 다루는 기업과 생산 시설이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엑스트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독일의 인피니온,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울프스피드, 온세미컨덕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공장 역시 북미 13곳, 중국 13곳, 한국, 일본, 대만 12곳, 유럽, 중동, 아프리카 16곳, 동남아시아 7곳을 비롯해 총 63곳의 공장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반도체 모두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이 깊다 보니 각 국가에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정부 역시 2021년 4월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산 역량 확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상용화 제품을 5개 이상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6에서 8인치 SiC, GaN, 파운드리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역시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의 발표가 그것이죠. TSMC 역시 2020년도부터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이 전통 실리콘 강자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소재가 달라지는 만큼 공정 과정이 기존 실리콘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강자들도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 조립까지 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고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으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영역에서만큼은 넥스 TSMC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차세대 소재를 둔 국가 간의 자원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실리콘을 카본과 결합하면 만들어지는 실리콘 카바이드와 달리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갈륨이 꼭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갈륨의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지금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라도 하면 아무리 생산시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죠. 실제로 최근 서방의 반도체 제재에 반발한 중국이 갈륨 수출 통제에 나서자 유럽연합은 중국이 우리 팔을 비틀고 있다라면서 당혹감을 내비쳤죠. 이에 각국이 나서서 직접 갈륨 생산에 나서겠다고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갈륨은 알루미늄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애초에 이 알루미늄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조차도 많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건설을 시작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중국에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이를 위해 사용되는 신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리콘 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성능 저전력과 같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소재인 실리콘과 달리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소재들인 만큼 각 국가 간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소재로 하고 있는 반도체의 무기화 역시 심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공정 기술 확보는 물론 원료 확보까지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